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한 여성의 인생 전체를 바꾼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에는 가족 간의 배신, 장기간의 학대,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 부탁드립니다. 박민정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63세인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평생을 한 곳에서만 살았습니다. 바로 시댁 식당입니다. 민정 씨는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정해진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시어머니가 깨우기 전에 먼저 깨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손님들 올 시간이야. 그 목소리로 깨어나는 것. 그것이 40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고, 반찬을 준비해야 했으며 식탁을 닦아야 했으니까요. 손가락이 불타올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은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식당은 작은 한 끼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필요했고 그 손은 민정 씨의 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매일같이요. 손가락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집이 생겼고 물집이 터지고 딱지가 안 잡고 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50도의 국물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요. 손톱은 벗겨졌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면서 손톱 아래가 검게 변했고 언제쯤인가 손톱이 벗겨지는 일도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새 손톱이 자라날 시간을 주지 않았거든요. 무릎은 검게 변했습니다. 매일 식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후 한 번, 저녁 후 한 번. 미끄러운 바닥에 라면 국물이 튀었고, 고추장이 떨어졌고, 쌀밥이 흩어졌습니다. 민정 씨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닦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음식물을 잔뜩 담은 걸레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값 받으려고?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고 옷을 사 입을 돈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받는 용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손에 잡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것으로 민정 씨를 모욕했습니다. 너 봤니? 반찬도 못 만들어. 내 나이 때는 벌써 반찬을 10가지는 만들었단 말이야. 이 국 맛이 없네. 너는 혀가 없나? 내가 맛을 봐줘야 해.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하지만 가장 자주 나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지 뭐.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민정 씨는 세지 않았습니다. 세면 더 절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편은 식당의 홀을 담당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계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정이 이거 좀 고쳐줄래? 아내가 부탁해도 남편은 못 들었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아니, 못 본 척 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한 것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민정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식당에서 만난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때문이야. 그 말이 핑계인지 진실인지 민정 씨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2년을 그 여자와 만났습니다. 12년을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민정 씨를 더 갈아 마셨습니다. 아내를 더 욕했습니다. 아내를 더 무시했습니다. 넌 이 정도도 못 지켜. 그 말들이 민정 씨를 갉아먹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새벽 5시에 깨어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아침이 40년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민정 씨의 매일은 그런 아침으로 시작됐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민정 씨의 몸은 변했습니다. 손은 할머니의 손이 됐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색깔은 변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의 색이 바래는 것처럼요. 허리는 굽었습니다. 더 이상 펼 수 없을 정도로요. 의사는 척추가 변형됐다고 말했습니다. 피부는 화학약품에 지쳐 있었습니다. 세제, 표백제, 다양한 세제 냄새가 피부에 배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해도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빠뜨렸나, 혹은 또 뭔가 틀렸나 하는 불안감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민정 씨를 볼 때 그 불안한 눈만 봤습니다. 민정 씨의 꿈은 없었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정 씨 자신도 뭐가 하고 싶은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렀습니다.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그리고 2년 전 여름의 한복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날처럼 밥을 지었고 반찬을 만들었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정 씨는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가 자주 걸렸고 소화가 잘 안 됐으며 숨이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은 여름의 절정이었습니다. 에어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고장난 지 한 주일째였습니다. 엄마, 에어컨을 수리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온다고 에어컨을 쓸 수 있어. 조금 참아. 40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민정 씨는 일했습니다. 기름은 튀었고 국은 끓었으며 몸은 흠뻑 젖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30명, 40명, 50명. 라면이 나가고 국밥이 나갔으며 비빔밥이 나갔습니다. 민정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숨겨야 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눈치채면 민정 씨가 욕을 먹을 테니까요. 오후 2시경 민정 씨는 몸이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떠서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남편, 조금 누워 있을게.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민정 씨가 40년 동안 처음으로 식당 일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침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내려간다기보다는 쓰러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요? 누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침대에 누운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는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큰 물통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민정 씨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몸이 마구 경직됐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침대는 흠뻑 젖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 씨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마치 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망한 가축 말이었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누워있어. 이 집에 공짜밥 없으니까 일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그 목소리가 민정 씨의 귀를 찢었습니다. 민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민정 씨의 마지막 저항이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남편, 병원, 그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다음에 깬 곳은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심한 폐렴이었습니다. 의사는 민정 씨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아내라고 불려도 될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들은 민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민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의사는 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심장도 약해져 있고 폐 전체가 손상됐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그 말을 민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은 사치였거든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10시경. 민정 씨의 병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낸 사람의 눈빛 말입니다. 박민정 씨세요? 민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온 일이 40년 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경찰청 특별사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민정 씨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고소를 한 건 아닐까? 일을 못해서 식당에 손해를 끼쳤다고. 뭐 하러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약간 누렇게 변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흰 교복을 입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마 7살 정도의 아이로 보였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아실까요? 민정 씨는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는 1986년 3월 27일에 서울 강남구에서 유괴됐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재벌가의 장녀였죠. 당시 7살 때 유치원에서 하교하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가 이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신이 건강검진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그 검진 결과에 당신의 DNA 정보가 등재됐을까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강제 검진을 시켰거든요. 아니, 식당이니까 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 DNA 정보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유괴된 아이의 DNA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박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명은 이은비입니다. 당신은 38년 전에 유괴된 재벌가의 장녀 이은비입니다. 그 순간 민정 씨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희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때부터 민정의 인생은 두 번째로 시작됐습니다. DNA 검사는 3주가 걸렸습니다. 3주라는 기간 동안 민정 씨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낯선 엄마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는 여자,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 하지만 그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채화처럼 흐릿했습니다. 알 수 없는 방이 나오는 꿈도 있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 방. 그 방에서 자신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난 목소리들이 들리는 꿈도 있었습니다. 은비야, 우리 은비 왔니? 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민정 씨는 깬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자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확정적이었습니다. 박민정은 유괴된 재벌가의 장녀 이은비였습니다. 확률 99.99%. 경찰은 시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조사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이를 유괴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는 이 재벌가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취급받는 대우는 더욱 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집의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자신을 동물 다루듯이 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더 좋은 며느리를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혈통의 며느리를.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교할 때를 노렸습니다. 다른 선생님처럼 옷을 입고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현재의 민정 씨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라고요. 남편의 전원에서 낳은 아이라고도 했고, 친구의 아이를 임시로 봐주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거짓말은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신의 며느리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다. 당시 무능하고 빚이 많던 남편을 말이요. 남편은 처음엔 그 아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에 기뻤을 겁니다. 자신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정 씨는 시어머니의 계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유괴된 아이가 아니라 계획된 며느리가 되기로요. 조사에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기 때문일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내 며느리처럼 사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경악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요. 며느리처럼? 네. 그 아이에게 집과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자꾸 그 아이가 혼자가 되려고 할까요? 시어머니는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민정 씨는 그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말이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내 죄책감을 감싸기 위한 집착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리검사 후의 시어머니의 진술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처음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요. 아니면 거짓말을 진실로 믿으며 살았던 걸까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남편은 진술을 바꿨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화난 것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남편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거든요. 민정 씨는 그 법정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 저희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이요. 그 증언이 끝났을 때 민정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판결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12년은 거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정 씨, 아니 이은비는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38년의 시간 말이요. 하지만 돈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은비는 자신의 본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76세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이은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낯설고 무섭고 그리고 슬펐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딸을 안았습니다. 38년 만에요. 오빠와 언니가 있었습니다. 이은비는 형제자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은비는 그들의 동생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오빠는 이은비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난 오빠야. 그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이은비는 38년 동안 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형이 없었습니다. 이제 형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재벌가의 재산도 이은비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적 상속자로서 말이요. 38년을 빼앗긴 딸이 받을 수 있는 유산 말입니다. 하지만 이은비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생소했어요. 누군가 제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은비의 말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의사는 이은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38년 동안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은비는 그 상담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조각조각이지만 말이요. 아이 때 엄마가 자신을 안고 있던 모습, 창밖으로 들리던 참새 울음소리, 아침 해가 들어오던 방,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기억들은 통증처럼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통증이요. 이제 이은비는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녀는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없는 그 집으로요. 현재 이은비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은비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잠에 들고 아침 8시에 깹니다. 아무도 그녀를 깨우지 않습니다. 이은비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말이요. 교양서도 문학도 그리고 아주 오래된 추리소설도요. 읽고 싶은 것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은비의 말입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요. 아직도 어색하지만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줄 때 저는 38년 전의 아이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도 느껴져요. 두 사람이 한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은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망해? 이은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원망해요. 엄마가 저를 찾지 못했다는 게, 엄마가 저를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 탓은 아니었어요. 내가 유괴되었거든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이제 이은비는 법정에 나가 증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소심의에서 말이요. 시어머니의 변론인은 형량을 낮춰달라고 청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집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은비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냉정한 분노가 아니라 뜨거운 분노 말이요. 사랑이라니요. 그게 사랑이었나요? 법정에서 이은비가 외친 말입니다. 저는 38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저의 이름도, 저의 가족도, 저의 꿈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감옥에 가두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은비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남편은 이미 출소했기 때문입니다. 5년형 중 3년을 감형받아서요. 그는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의 아내를 40년 동안 학대한 남자가 말이요. 만약 그를 만난다면? 기자가 이은비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뭔가 말할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은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이은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